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행복한 이기주의자로 평생 살아보니 알게 된 것들. 인생의 태도입니다. 지은이 웨인 다이어, 옮기니 이한이, 출판사 더 퀘스트. 안녕하세요. 책담입니다. 얼마 전 TV에서 오은영 박사님이 어느 연예인의 힘든 삶에 대한 고백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잘못된 감정이란 없다. 내 감정이 느끼는 것에 대해 잘못된 것, 잘된 것,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내가 느끼는 감정은 감정 그대로이다. 라고요. 너의 삶은 너의 선택만이 정답이다. 책의 띠지에 적힌 이 문구를 보고 오은영 박사님의 말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선택이 나름 열심히 고민해서 내린 선택도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결정이 나버린 선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택에 대해 후회도 하게 되죠. 그 선택을 따라서 삶을 충실히 살아가면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내 선택에 대한 후회들로 인해 우리의 삶을 남과 비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책의 저자인 웨인 다이어는 행복한 이기주의자로 유명한 심리학자였습니다. 제 채널에서도 소개한 마음의 연금술도 그분의 책인데요. 안타깝게도 그분은 201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번 책은 그분의 강연에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내용들을 엮어서 낸 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음의 연금술도 그렇고 이번 인생의 태도 역시 행복은 나 자신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감정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더 신경 쓴다면 우리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자존감이 높아져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저자가 책과 강의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참 좋은 말들이 많았지만 낭독을 할 수 있는 분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늘 아쉽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골라 열심히 낭독했으니 잘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과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 자신의 행복을 따라가라. 이제 인생의 사명에 대해서는 모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깨달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시간이 좀 필요한 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고요. 누군가가 30번의 경험을 하는데 1년이 걸린다면 누군가는 30년이 걸립니다. 이 말은 어떤 이는 삶에서 더 많이 얻고 성장하는 데 신경을 쓰지만 어떤 이는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 인생을 긍정할 것이냐 비관할 것이냐를 가릅니다. 모두가 같진 않죠. 의사인 친구 하나가 언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일은 날 정말이지 갉아먹어. 완전히 고갈된 기분이 들어. 물론 돈도 많이 벌었고 많은 걸 가졌지만 내가 바랐던 건 이 일이 아니야. 난 스포츠 해설자가 되고 싶었어. 그는 고교 시절에 스포츠 해설자로 꿈을 키웠더라면 멋진 인생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일을 하지 않은 거야? 넌 의사고 그건 무척 고귀한 직업이야. 어떻게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을 몇십 년 동안 계속할 수 있었어? 아주 오래전에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했고 이제 와서 그걸 바꿀 수는 없지. 난 의사고 그게 나니까.
네가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누가 결정했지? 나지. 18살에 나. 넌 10대에게서 네 삶의 방향에 대한 진로 조언을 들을 거야? 겨우 18살짜리를 믿을 수 있냐고. 어떻게 그러겠어. 그런데 지금 네가 말하는 게 딱 그거 아니야? 만일 당신이 제 친구처럼 수년 전에 했던 계획을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스스로 택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든지 더 이상 그 일에 새로운 도전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당신은 기존의 계획에 단단히 묶여 있어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일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에겐 그걸 바꿀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에 집착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해온 일은 그저 한때 당신이 했던 선택들일 뿐 우리에게는 언제나 마음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18살이고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고 힘들게 공부해서 의과대학에 들어갔는데 아쉽게도 마음이 바뀌었다고 합시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바뀐 게 바보 같거나 실망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퇴보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계획을 바꾸는 것은 인생에서 자신이 정말로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더 빠른 시간 안에 알려주는 계기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실패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난 지금 이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아 라며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은 계획을 계속 밀고 나가기보다는 무엇이 적합한 것인지 찾아야 합니다. 어째서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데 소중한 시간을 쓰려고 하는 건가요? 누구도 자기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보증할 수 있습니다. 생각의 틀을 다시 짜고 이 책에서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기술들을 받아들인다면 그 인생은 충분히 오래 그리고 훨씬 더 의미 있어질 겁니다. 내 인생의 운전자는 오직 나. 강연에서 인생의 여정을 바꾸라는 이 주제를 꺼내들면 청중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전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요. 그런데 대출이 남아있다고요. 이 책을 읽는 당신도 이런저런 생각들을 떠올리고 있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의 이유는 수도 없습니다. 또한 이 그런데들은 불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실패를 꺼리는 한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전설의 홈런 타자 베이비 루스가 홈런을 60번 친 해에 똑같이 89번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홈런을 치고 싶다면 스트라이크 아웃을 기꺼이 감수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이 어디 있는지, 그 길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볼 기회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는데 집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두를 이겨 승자가 되어야만 한다면 결국 패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모두를 이길 수는 없으며 승자라고 해서 더 훌륭한 사람인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승리에 관한 정의로서도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겨야만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성과가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를 결정할 겁니다. 한계를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건 저 사람이 하는 방식이지. 저건 저 사람의 속도야. 나와는 관계없어.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자. 골프 대회에 나가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평가해선 안 됩니다. 경쟁자에 비해 자기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일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면 그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또 어느 순간에는 실패를 두 팔 벌려 끌어안아야 합니다. 이것이 배움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승리에서는 그 방식을 유지하는 것 외에 배울 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실이나 실패로 고통을 겪는 건 멋진 경험이 됩니다. 이것이 성장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게 사업상 실패는 걱정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공포는 사람들이 날 좋아하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날 인정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깨달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말에 휘둘려 살지 않습니다. 심지어 거기에 신경 쓰지도 않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내면의 신호가 뭘 하라고 말하는지에 집중하고 있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도 않고 그들이 선택한 인생에 간섭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괜찮습니다. 이게 도덕률입니다. 누구나 자기 주먹을 휘둘러 자기 코 모양을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도덕률입니다. 사람들의 말이나 생각, 감정 같은 외적 동기에 기대어 살아간다면 당신에게 동조하지 않는 누군가는 늘 있을 겁니다. 언제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순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위대한 아이디어는 혁신가에게서 나옵니다. 혁신가란 색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며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이죠. 모두를 만족시키고자 애쓰거나 모두와 같은 식으로 하려고 한다면 과연 당신이 내놓게 되는 건 무엇일까요? 모두와 똑같은 걸 내놓겠죠. 자기만의 고유성을 갖춰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따라서 누구도 진정으로 당신을 이해할 순 없습니다. 당신은 고유한 생명체이며 누구도 당신 머릿속에 있는 걸 알 수 없고 당신이 행동하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 인생의 주인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직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저는 이 사실을 계속 되뇌입니다. 당신의 거울에 비친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당신이 매일 대답을 들어야 할 사람입니다. 떠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지금의 직업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선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한계를 모르는 사람은 독방형을 선고받아도 스스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은 제 아무리 끔찍한 환경에 처해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풀 한 포기, 햇빛 한 줄기, 빵 한 조각에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며 그 순간에 충실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태도를 바꿀 수 없고 더 개선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세상에 있을까요?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밖으로 나가서 다른 일들을 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태도를 바꾸려고 하지만 여전히 목적의식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 위험을 감수할 때입니다. 지금 처한 환경을 바꾸세요. 지금 하는 일에서 떠나세요. 당신 인생이 결단나게 두지 마세요. 매일 공과금을 지불하기 위해 일한다면 변화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조언을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이죠. 마크 트웨인의 말 중에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노인이고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들 중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았다. 당신이 머릿속에 떠올린 무척이나 끔찍한 일들, 새로운 시도를 한 결과로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재난은 모두 당신의 머릿속에만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해야 할 일을 하세요. 새로운 일을 해보고 지금 관계에서 벗어나고 다른 지방이나 다른 나라로 이사를 해보고 늘 하고 싶었던 것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힘이 들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있습니다. 당신은 실제로 더 나은 일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개인적 사명, 목표를 갖는 게 매우 귀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중요한 일을 할 때 하루하루를 어떻게 느끼게 될까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에 관한 고전적인 예 하나를 들어볼게요. 저는 대학에서 교편을 잡은 적도 있고 뉴욕에서 심리 상담사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강연을 하고 그 밖에도 다양한 일들을 했죠. 전 좋은 대학에서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었지만 교수직은 제가 바라는 목적의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난 이 일을 원하지 않아. 난 글을 쓸 거고 강연을 할 거고 텔레비전 쇼에 나갈 거야. 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할 거야. 지금처럼 유명해지기 전에 절 알았던 사람들은 제가 이 말을 모두에게 모든 수업에서 했다는 걸 알 겁니다. 저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자기 개발서가 한 권 더 필요하지 않고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하는 심리학자 한 명이 더 필요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전 개의치 않아요. 행복한 이기주의자를 썼고 기꺼이 그 기회를 잡을 출판사를 찾았습니다. 출판사에서는 제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서 책 홍보를 위해 지역 방송국에 출연할 순 없을 거라고 말했죠.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WBAB에 가겠어요. WBAB는 뉴욕 바빌론의 작은 기지국 5곳을 보유한 방송사입니다. 거기에서 처음으로 인터뷰를 했죠. 그리고 곧 다른 라디오 방송국과 텔레비전 쇼에 출연했어요. 또한 출판사는 제가 지역에서 강연할 때 판매할 책을 보내주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가지고 가면 됩니다. 어쩌면 책의 2쇄를 찍을 수 없을지 모르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1쇄 남은 것을 제게 보내주세요. 라고 말했죠. 그리고 어느 날 책 2,000부가 저의 집 창고로 배송되었습니다. 출판사에서 2쇄를 찍지 않을 거라고 공식적으로 알려왔을 때도 그럼 출판사에는 1쇄가 한 부도 안 남아있는 거네요? 다 팔린 거죠? 라고 말했죠. 물론 제가 그 책들을 샀지만 말입니다. 당시 그 책을 몽땅 살 돈이 없어서 좀 빌려야 했지만 저는 제 꿈이 실현되는 일을 한 거였습니다. 그 일로 조금이라도 마음이 흔들린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라디오쇼에 출연했을 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그 책을 살 수 있죠? 전 어느 지역에 가든 근처에 있는 서점을 모조리 알아두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이 서점에서, 저 지역에서는 저 서점에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죠. 곧장 서점들에서 그 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전화들이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서점에 트럭을 몰고 가서 행복한 이기주의자를 주었죠. 벌써 이 책에 대한 문의가 몇 번이나 왔어요. 이게 어디 있었나요? 라는 질문에 책을 건네면 여기에 몇 권 두고 가도 될까요? 팔리지 않으면 저한테 다시 보내셔도 되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서점은 승낙했죠. 이렇게 스스로 제 책을 유통했고 책은 다 팔렸습니다. 저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인터뷰를 했고 도시에서 도시로 운전을 했습니다. 더 투나잇 쇼에 출연하려고 여러 번 시도한 끝에
마침내 섭외 전화를 받았고 행복한 이기주의자의 인기가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나중에 어떤 말을 들었는지 아세요? 이봐, 자넨 운이 좋군. 딱 맞는 때에 그걸 냈으니 말이야. 세상이 자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구먼. 아침에 눈을 떠보니 성공한 사람이 어젯밤에 했던 수많은 일들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 했습니다. 1976년 대학 종신교수가 될 기회,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많은 기회들을 뒤로하고 전국을 돌며 행복한 이기주의자에 쓴 이야기들을 하러 다닐 때 모두가 진짜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말들을 한마디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저 자신이 하는 소리만 들었죠. 내면의 신호들은 이 일을 해야 한다고 가리키고 있었어요. 제게 옳은 일을 그만둘 순 없었습니다. 수없이 말했듯이 글쓰기는 늘 저 자신이었습니다. 제가 절대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책을 단 한 권이라도 팔 수 있을지 없을지와 관계없이 글 쓰는 일이 정말 좋았습니다. 글을 쓸 때 더없이 충만함을 느꼈고 지워지지 않는 발자취를 남기고 있다는 걸 알았죠. 교수직을 사임하고 제가 정말로 믿고 사랑하는 일을 한 첫 해에 저는 지난 35년 동안 번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행운하여서도 아니고 또 어떤 특별한 전환점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딱히 다른 사람들보다 기회가 많았던 것도 아닙니다. 사실 오히려 적었죠. 전 빈곤층으로 태어나 몇 년 동안 고아원과 위탁가정을 전전하면서 자랐고 제가 살아나갈 방식을 스스로 찾아야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꿈이 있는 방향으로 자신 있게 나아갔기 때문에 전 그곳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꿈꿨던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하는 일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일을 하라. 최근 인디애나주의 한 공장에서 29년 동안 일한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사과나무 약 300그루가 심어진 자신의 과수원을 정말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종류의 사과에 대해 해박했죠. 물을 얼마나 줘야 하는지, 어디에 심어야 하는지, 언제 수확해야 하는지, 어떤 농약이 안전한지 아닌지 등 사과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과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거렸지만 여전히 자기 삶의 99%는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보내고 있었죠. 선생님의 행복은 그 과수원에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하자 그의 얼굴에 엄청 커다란 미소가 걸렸습니다. 아, 전 과수원으로 나갈 때가 정말 좋아요. 그 순간 제가 하느님이 된 것만 같아요. 그 일을 할 방법이 없나요? 다른 일을 하지 않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접고 자신에게 진실하게 살 수는 없나요? 과수원으로 생계를 꾸려나간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네요. 누군가 사과를 사러 왔어요. 사과잼과 사과 파이를 만들려고요. 선생님의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그걸 받아들이는 조금의 위험만 감수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하지 않죠? 스스로에게 기회를 줘보는 건 어떠세요? 제가 그에게 전하려고 했던 말은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세요 였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싫다면 선택을 할 수 있죠. 첫 번째 선택지는 자신의 행복을 따르라 라는 조지프 캠벨의 말처럼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 꺼려진다면 태도를 바꾸면 됩니다.
좋아. 내가 공장에서 일하는 시간은 하루 6시간에서 8시간이야. 퇴근하고 사과 과수원에 가면 되지. 그동안 해온 일을 하면서 그 일을 부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재미있는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과정이 불편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우리가 내면의 신호를 듣고 그 일을 하게끔 지원해 줄 겁니다. 내면에서부터 즐겁게 산다면 가진 것이 적어도 풍요롭게 살 수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이 모으면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은 그저 신화에 불과합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늘 그래왔기 때문에 하던 일을 고수한다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돌아올 것은 오직 자신의 불행을 비호하는 일밖에 없죠. 자신에겐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그 한계 때문에 얻을 게 한정적이라고 말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는 일이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고 그 일을 할 것이라고 믿으면 다른 그림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마치 그 일을 하러 간 것 같은 그림이 내면에서 계속 공급되겠죠. 그 그림을 안내자로 삼고 계속 붙들고 있다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게 자연의 섭리입니다. 장애물에 관해서는 어떻게 행동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알아차리고 이를 조정할 기회로 보는 법을 익힌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더 이상 위험이 아니게 됩니다. 위험은 오직 처음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쉽고 얼마나 완벽한지를 찾기 시작한 사람에게만 위험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더 멀리 나아갈수록 위험은 더욱 작아집니다. 당신이 한계를 모르는 사람이 된다면 실패를 하든 누군가가 싫어하든 자신에게 잘 맞는 일을 하든 말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더 이상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기회를 잡게 된다고 해도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에 관한 생각을 지속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직 어떻게 해야 성공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른다 해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전히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그 길로 가는 걸음을 내디디도록 스스로를 격려해야만 합니다. 그냥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펜 한 자루가 있고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봅시다. 제가 당신에게 바라는 건 이 펜을 집어들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은 펜을 집어듭니다. 시도하는 게 아니라요. 시도는 펜을 집어들지 않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펜이 들리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펜을 집어들 때 펜은 공중으로 들어 올려져 있습니다. 시도는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세요. 인생의 사명을 깨닫고 충족감을 얻을 겁니다.